2023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대폭락이 찾아온다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2023년이 위기가 아니고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막막한 한 해가 될지언정 뭐 이렇게 크게 극적인 무슨 대분란이 벌어지는 그런 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기빈 클럽 동영상에서는 우리 클럽 회원들을 위하여 특별히 2023년 토정 비결 선스톤을 찾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해도에 없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안 됐지만 영어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보통 우리가 cris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그리스 말에서 온 말이죠. 그 다음에 해도에 없는 바다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uncharted territory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씩 좀 말뜻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crisis라고 하는 말, 그리스 말로 원래 뜻이 이 저울입니다. 저울. 그래서 저울에 딱 올려놨을 적에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게 되는 거를 가리키는 말이 원래 crisis였어요. 이게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의학용어로 쓰는데요. 갈림길입니다. 병에 걸렸을 적에, 가령 우리가 폐결핵 같은 병에 걸렸다 합시다. 이 병이 쭉 진행이 되는 바를 보면은 어떤 시점에서 여기보다 더 나빠지면은 갈수록 나빠져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경로가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차차 회복을 해서 몸이 완전히 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갈림길, 죽음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삶으로 가는 거냐의 결정적인 갈림길을 말하는 게 크리시스였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죽느냐 사냐가 딱 갈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통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uncharted territory, 해도에 없는 바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옛날 사람들, 지금이야 뭐 너무 뭐 이게 인공위성이다 보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고대인들이 바다 항해를 할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자기들에게 익숙한 물길도 있지만은 그 물길을 벗어나서 항해를 하고 그 물길을 벗어나서 다른 섬을 찾아가는 이런 모험을 할 때는 그때 들어가게 되는 바다는 uncharted, 그러니까는 해도에 없는 바다입니다. 지도에 없는 그런 바다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두 개는 지금 확연하게 다르죠. 이건 상당히 똥끝이 타고 이렇게 절박한 순간인데 반해서 이거는 막막하고 허무하고 상당히 지루하기도 한 순간일 거예요. 저는 2023년이 이런 시점이 아니고, 이런 국면이 아니고 이런 국면으로 될 거다. 감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위기가 아니라 해도에 없는 바다로 지루하고 덧없는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2023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2022년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제 진단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생각하면 좀 묘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전쟁에 뭐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뭐가 바뀌거나 무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 벌어진 일이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 2022년에 벌어진 일은요, 실제로 어떤 극적인 급박한 상황이 전개됐다기보다도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왔었던 익숙한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둥들이 날아간 한 해였습니다. 기둥이 날아갔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보금자리가 폭삭 무너지거나 뭐 난리가 나는 건 뭐 아닐 겁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믿어왔던 기둥들이 날아간 상황에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이렇게 차원으로 나눠보죠. 제일 먼저 지구정치 경제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022년에 이걸 따져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 사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 개개인의 삶,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요런 그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시적인 차원부터 차차 내려와서 아주 미시적인 차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구 정치 경제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못 바꿉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벌어졌던 일은 뭐냐면은 금융 시스템의 변화인데요. 지난 30년 동안에 지구적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레버리지드 이코노미다라고 하기에 부르는 건데요. 레버리지 하면은 이게 뭐 하여튼 그래서 은행이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땡기고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동원해 가지고 자기 회전 자본의 크기를 만들어서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은 쉽게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 쉽게 하는 부채를 많이 내는 부채 경제다라고 하는 게 레버리지드 이코노미예요. 이걸 가능하게 했었던 거는 특히 2009년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다 뭐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넘쳐난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금리도 마이너스로 갔죠. 사실상 제로 금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금리도 낮겠다, 돈은 펑펑 풀리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코노미 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 레버리지 이코노미는 지난 30년 동안의 특징이었지만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2010년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면서 이게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불러오고 등등등등 했었는데,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금리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금리 상단에 도달하게 되는 건 조만간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설령 그 금리 상단에 금방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 개마고원처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으로 지속될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고금리 상황이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0년 동안 쌓여왔었던 부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금리 상황에서 그럼 이 부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쉽게 말하면 이 딜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지금 10년 또는 30년 동안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의 상황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렇게 부채가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자본주의 역사에서요. 세계 총생산 대비로 봤을 적에. 그런데 여기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올 거냐?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구화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때 지구화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자유무역에 근간한 생산과 산업의 지구화, 이걸 통해서 지구적인 가치사슬의 구성을 통한 지구적 산업문명의 건설이라는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벌여온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한계에 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WTO라고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슨 하늘이 정한, 신이 정한 신성한 질서나 된 듯이 떠받들었던 자유무역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지금 WTO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번 2022년부터 자유무역 질서가 과연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품목들,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재, 그다음에 식량, 그리고 또 중요하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처럼 지구적 시장에서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산업과 무역이 조직되는 게 아니고요. 지정학적인 갈등의 논리에서 움직인다는 게 지금 명확히 보입니다. 따라서
지구화의 미래는 애매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갈 거냐? 모르죠. 앞으로 블록화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논리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글로벌 지구 정치 경제 차원에서 벌어진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아웅바둥하고 이게 싸운다는 건 이미 비밀이 아니었는데 올해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그 문서에 보면은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엄명이 이루어지고요. 자, 얘는 지금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지정학적 구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일극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몰락한 이후 미국이 있고 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보조하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등등등등의 세력들이 이걸 둘러싸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말을 안 듣는 중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하위 동맹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서 미국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평화라든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이 시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냉전 시대로 들어가느냐? 지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미국하고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터키도 있고 이란도 있고 일본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우방인 유럽조차도 2023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지정학적 갈등도 그 구조도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구 정치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안정된 구조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해도에 없는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2022년에 벌어진 아주 또 중요한 기둥뿌리가 하나 또 빠졌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화를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대립축이죠.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대립축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진보 보수라고 이 용어를 뭐 민주 반민주 이렇게 막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정당에서는 그 양당 체제로 나타나게 되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고 이게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비단 제도 정치뿐만 아니고 어떤 뭐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담론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어요. 그리고 이 구도가 최고의 정점에 달한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 탄핵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때가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이 구도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정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보 보수의 갈등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국 사태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이어지다가 올해 대통령 선거 때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가 되면 말입니다. 이 대립구도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대표하고 규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혹자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양분화됐다. 진보 쪽과 보수 쪽에 진영 논리로 똘똘 서로 뭉쳐가지고 서로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극렬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식으로 사회가 두 쪽이 나버렸다. 양분화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양분화가 아니고요. 삼분화됐어요. 왜냐? 이게 사회 전체가 진보 보수로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자면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냉소적이거나 냉담하거나 너희들 뭐하니?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조건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여기서 진보하고 보수가 싸우고 있죠. 맞습니다. 각자 진영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두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멍하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분화가 아니라 삼분화되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에 지난 몇 달간의 상황 속에서 아주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최소한 국민들의 80%가 동의하거나 중요성을 인정할 만한 핵심적인 의제들을 갖다가 잡아내야 돼요. 각자의 의견이 어떻든 최소한 저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다라고 국민의 한 80% 정도는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들을 찾아서 이걸로 공론장을 이끌어야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진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았을 적에 진보 쪽도 보수 쪽도 이 80%의 관심을 끌어낼 만한 정치 의제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능력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아주 총천연색으로 드러나는 게 2022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50%의 저변은 점점 올라가면서 아래로부터 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해도에 없는 바다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제 개인의 삶입니다. 이게 거창하게 지구 정치 경제가 어떻게 해도 없는 바다로 들어갔다. 국내 정치, 사회, 문화 상황이 해도 없는 바다로 들어갔다. 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을 꾸려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절실하잖아요. 여기에서도 2022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꾸릴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내 삶의 물질적 내 삶의 공간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 물질적, 정신적 안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삶의 보존이죠. 그리고 이게 확보가 된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은 출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표준적인 매뉴얼이 뭘까요? 표준적인 매뉴얼.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통해오던 매뉴얼은 크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교육에 힘쓰고 또는 스펙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테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 내기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다.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래도 대략적으로 표준적으로 통해오던 우리의 출세 성공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어진 일인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비단 올해만은 아니고 코로나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대충 정리가 되시면서 다시 산업이 복구된 올해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고소득층이 너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차이가 너무 커져버리고 그 사이를 이루는 계층 간의 분화가 너무 심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판교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3억씩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여기서 좌절이 되는 게 도대체 어느 학교를 나와서 무슨 스펙을 쌓아야 나도 30대 중반인데 3억을 벌 수 있느냐.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과연 이거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 데서 아웅다웅 하는 정도로 끝나지 쭉 앞으로 나가서 연봉 3억이 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느냐. 이 과당 경쟁에 대한 절망 같은 것들이 본격화된 게 올해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영끌족의 문제라든가 코인 시장의 폭망이라든가 등등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돈은 낮은 금리로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이거 머리 잘 써서 뭐 갭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코인에 넣든 등등을 해가지고 재산 형성하는 거는 각자의 재주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자기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 있는 부채도 지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식의 성공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통용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힘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구정치 경제, 국내 사회정치적 구조 이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내 개인의 삶만 생각하더라도 난 내년에 도대체 뭘 해야 돼? 어디다 힘을 쏟고 뭐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이게 좀 각이 잘 안 나오죠, 그야말로. 자, 지금 2022년에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짧게 주마간선으로 일별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왜 2013년이 위기의 국면은 아니고 그냥 해도에 없는 바다다라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요약한 2022년에 있었던 일들은요, 어떤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닥치는 큰 사건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토정 비결 시간이니까 아직 주역의 말씀을 또 하나 인용을 하자면은 주역 태괴에 이르기를 효사 몇 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벼락은 옆집 마당에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효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데 올해 굵직한 일들이 터지긴 했지만은 그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실질적으로 삶에 어떤 폭탄이 터졌다라기보다도 지난 우리가 30년 동안 삶을 영위해왔던 기둥뿌리 몇 개가 날아간 것들이에요. 자, 이걸 비유해 봅시다.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급박하고 어떤 큰 뭔가가 닥쳐야 돼요.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게 보여야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왜 해도에 없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벌어진 일은 어느 날 배 위에서 눈을 떠보니까 해도에 없는 바다로 나와 있더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당장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덮치고 무슨 상어가 우리를 덮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똑같은 바다, 똑같은 해, 똑같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단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믿고 있었던 지도가, 해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평생 경험 못한 풍랑이 닥친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시스템이 붕괴한 거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해도가 지금 해도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퍼펙트 스톰이 대규모로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대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불확실하고 지루하고 불안초조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배가 망망대해를 떠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육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밖에 안 보이니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 지루한 바다가 그냥 쭉 펼쳐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나오는 그 비슷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 이 언차터드 테리토리, 해도 없는 바다를 쭉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고 옛날 선인들이 말씀하셨냐면은 낭떠러지가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최신 과학에 의하면요, 지구는 둥글지가 않고 평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타고 한없이 뒤론가 가다 보면은 결국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 해도에 없는 바다라고 해서 망망대해서 넉넉히 하고 있다 보면 진짜 낭떠러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크라이시스입니다. 이게 바로 크라이시스입니다. 왜냐? 낭떠러지가 있는 순간에 배는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떨어지느냐 마느냐 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이 국면이 닥친다면은요, 후회도 늦었어요. 그때는 다른 선택의 옵션이 없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거냐 아니면 저 나라한테 먹힐 거냐, 둘 다 싫죠. 그런데 두 개밖에 옵션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해도 없는 바다에서 그냥 넉넉히 멍 하나 있다 보면 떨어지기도 있고 진짜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극단적이고 극악한 상황에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느냐? 노력의 기회는 바로 이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 이 2023년 저의 토정 비결에서 우리가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해도 없는 바다 상황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넉넉히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거창하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바로 이 해도 없는 바다의 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영상의 제목에서 제가 선스톤을 찾아라. 이게 2023년 토종 비결이라고 했어요. 이 선스톤 얘기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스톤은 그 특별한 종류의 광석입니다. 이게 수정에 가깝고 보석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반투명하고 묘한 그런 돌이에요. 이게 그 아이슬란드라든가 스웨덴 남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옛날에 그 바이킹들이 그 북유럽에서 출발해 가지고 영국을 덮치고 아일랜드를 덮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북미 대륙까지 가서 그린랜드도 식민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해도에 없는 바다를 휘젓고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 바이킹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이 선스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일장석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 돌이 뭐길래 그렇게 그 해도 없는 바다에서 이걸 위력을 발휘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어떤 배가 자신의 행로를 찾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정보는요, 태양의 위치와 이동 경로입니다. 황도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게 태양의 이동 경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 하늘에서 태양이 어느 위치에서 떠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내 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있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문제는 이 해도에 없는 바다들이라 하는 게 껐떡하면 구름이 이따시만하게 껴요. 해가 안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황당한 겁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해도 안 보인다. 그럼 여기 진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수평선에 바다 색깔이랑 구름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거대한 회색 우주에 내가 감싸 있는 것 같은 깝깝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선스톤을 가지고 하늘에다 이렇게 되면은 해가 보인대요. 그래서 이 선스톤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태양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의 이동 경로를 갖다가 굉장히 작은 편차로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킹들이 그렇게 해도에 없는 바다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휘저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선스톤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023년 토종 비결하다가 갑자기 웬 선스톤이냐? 자,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해도에 없는 바다로 나가 있을 때는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사방에서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터지고 있고 별의별 그런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넘쳐나는 정보와 사실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은 뭐하고 뭐가 연관이 돼 있고 뭐 어떤 사실과 어떤 정보가 연관이 돼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항도나 해도를 그리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제일 절실한 일은요, 바로 해, 즉 태양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태양은요,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위치, 또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 헝가리 여러 집단들, 그 집단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실과 정보와 세계를 구성하려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나침반이 돼줄 수 있는 각자의 태양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자, 태양을 찾아야 정보와 사실과 의미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태양을 찾으려면 정보와 사실과 의미 구성이 돼야 또 태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악순환 관계에 있죠. 이게 해도에 없는 바다에 나갔을 때 깝깝합니다.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어디서부터 칩4 동맹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고 영끌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별 얘기 다 들리는데, 이 상황이라고 한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나는 지금 뭘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냐? 내 태양을 찾지를 못하니까 나의 정보와 사실과 의미도 찾지 못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혼란 상태의 본질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악순환 고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선스톤입니다. 24년 같은 상황에서는 선스톤을 찾아야 됩니다. 선스톤이 있어야 태양이 어딘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질문이 이게 남았죠. 선스톤, 이거 어떻게 찾느냐? 선스톤은 어떻게 구해오느냐?
선스톤은 고대 유럽에서는 그 나오는 데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아이슬란드에서 좀 나오고 스웨덴 남부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싼 값에 장거리 교역되는 그 귀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태양을 찾을 수 있는 선스톤은 어디서 찾을까요? 자, 여기서 중세 아이슬란드 문학에 가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선스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알레고리로 쓰이고 있어요. 풍유로 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태양을 찾아내는 우리의 선스톤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있죠? 그게 선스톤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이 혼란 상황에서 2023년에 투자 한번 대책해서 큰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투자의 관점이 태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분이 2023년이 우리 인류의 기후위기 대처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나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나의 선스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태양이 돼서 세상의 의미를 구성하고 찾아볼 수가 있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에 여러 가지 신문도 보시고 여러 정보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망망대해에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에게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토정 비결, 토정 이지암 선생도 아마 말씀하실 텐데 주역에 이르기를 이건 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자, 주역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원형 이정. 한마디로 고두면 이롭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마음을 들여봤는데도 선스톤이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럴 적에 그걸 찾아내는 비결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주역에 나오는 말씀인데 건교에도 나오고 곤교에도 나옵니다. 고두면 이롭다. 그리고 만사형통이다. 크게 형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곧다라는 건 무엇인지, 형통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롭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게 2023년에 우리가 고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씀은 끝났는데 이게 듣고서 뭔가 야게. 저래가지고 2024년에 쪽박을 차라는 건지 어디다 투자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원래 토정 비결이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손 한 손에 복채를 잔뜩 쥐고서 저희 홍기빈 클럽에 찾아오셔서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특집 영상을 하나 준비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홍기빈 클럽을 열고 첫 영상을 올린 게 4월 8일입니다. 참 언제 그 몇 달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할 만한 영상들도 있었고 너무 좋은 댓글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연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재미나게 회고하면서 의미 있는 영상들, 의미 있는 댓글들 가지고 특집 영상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그동안 지금까지 댓글을 좀 약하게 다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다가 화끈하게 그 폭탄 같은 댓글을 쫙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